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3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방산, 원전 분야인데요. 이들을 줄여서 조방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방원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과의 만남인데요. 과연 AI와 이 조방원의 만남이 어떤 형태로 경쟁력을 지니게 될지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그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네. 조방원이 먼저 AI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3월이죠. HD 현대 전기선 수석 부회장이 워싱턴에 있는 팔란티어를 방문을 해가지고 AI 조선소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이미 이제 미래형으로 21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해서 한다는 건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글쎄, 뭐 팔란티어를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팔란티어도 이제 전체로 다 쓸 것인지 아니면은 조선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중공업 출신인데 네. 중공업의 조선 쪽만 따로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조선을 크게 얘기해서 하나는 경영 파트가 있을 테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설계 파트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라고 그러는 이제 제조 과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 있는데 운영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해를 하는 운영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접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일러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도선사들이 그 근처에 항구 근처에 오면은 그 여러 가지 해도를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어디에 암초가 있다,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를 도선사가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도선 작업하는 파일러팅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4-5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다 도입하겠다는 건지, 그 중에서 뭘 도입하겠다는 건지를 놓고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제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설계와 제조는 같이 묶여 있는 건데, 설계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과정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슈퍼블락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한 10만 톤급 이상 되는 배들은 한 6개에서 8개 블락으로 크게 나눠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합시키는 작업을 설계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는 우리가 보면은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재사용은 뭐냐면 그걸 다시 띄어서 다시 붙여서 쓰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고 다시 그러니까 페인트만 다시 해서 쓴다든지 이 범퍼를 띄어서 다른 차에다 다시 붙인다든지 하는 건 재사용이고요. 재활용은 그 머티리얼을 전부 잘게 나눈다든지 녹여서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걸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과 재사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ESG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efficiency, 그 효율을 놓고 보느냐 아니면 환경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테고요. 네. AI가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AI, 그 다음에 건설하는, 그 다음에 제조하는 과정에서 AI가 다르게 활용될 텐데 두 개를 묶어서 아마 죄송합니다. 팔란티어에서 아마 그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다운, 그 코스트 다운의 이펙티브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AI를 도입하면 조선업에서 이 제작 과정에서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HD 현대사모가 독일의 노이라 로보틱스하고 협력해서 조선 업종 용접 관련된 휴머노이드 개발을 한다. 이게 조선업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건데 결국 사람이 이제 매달려서 용접을 하는 거를 이제 휴머노이드를 시켜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매달려서 하는 거는 뭐 당분간은 사람이 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리고 뭐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은 아까 블락 얘기를 했잖아요. 6개에서 8개의 블락, 큰 블락을 나눠서 이제 나중에 붙이는 작업인데 대부분 그 배를 만드는 공정은 꼭 건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 쌓고 2층 쌓고 한 것만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공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땅에서라든지 그 블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용접을 하는 거는 로봇가 충분히 할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꺾어지는 선에 대한 것들은 뭐 로봇가 나중엔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가격대 성능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이 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블락에 들어가는 용접들은 아마 거의 다 로봇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슈가 왜 나오느냐면은 이거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는 로봇의 가격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노조한테는 굉장히 얻어지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이 없어진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얻은 건 많은데 기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노조들은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아마 파업이나 아니면 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로봇가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어떻게 업체가 그 안에서 잘 조정을 할 것인가, 사람이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점점 퍼센테이지는 로봇 쪽으로 가야 되고 로봇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AI의 그 기능이 거기서 많이 활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휴머노이드도 그렇지만 조선업의 AI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실세기의 3월 공정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다 그대로 복제를 해놓고 미리 만들어보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디지털 트윈에는 이제 첫째 이제 모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베껴서. 네, 그대로 베껴서 웰딩도 똑같아요. 그 저기 용접하는 것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 거기를 따라서 로봇가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라는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종합을 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는 것이 모의가 있습니다. 모의는 뭐냐면 시뮬레이션에 속하는 겁니다. 그 모아놓은 것들, 그 관제된 것들을 어떻게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 돌려보는 거를 다시 한번 연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저 파트 이런 것들을 다 연합을 해서 이제 게더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율입니다. AI에서 하는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와 관제와 그다음에 모사와 관제와 모의와 그다음에 얘기되는 것들이 연합과 자율 요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디지털 트윈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제일 처음에 이제 모사일 겁니다. 한번 사람이 해봐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로봇도 이렇게 움직인다. 아니면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한다든지 그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은 AI 스스로가 결정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에서 얘기되고 있는 AI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 AI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뮬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요.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간섭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어디에 가장 윅 포인트가 있는지를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 전에 한번 디지털에서 다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디서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탄탄한 제품이 신뢰성이 더 높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디지털 트윈을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방산업 보면 AI 도입이 제일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이 AI 파일럿, 그러니까 AI로 파일럿, 사람이 파일럿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AI가 조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카이가 개발 중인 AI 파일럿 이름이 카일럿이더라고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카이와 파일럿 이런 식으로 되는데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 기술가 있나요? 그 제일 앞서가는 회사가 아마 안두릴이라는 회사일 겁니다. 안두릴은 미국의 회사죠? 안두릴. 네. 안두릴은 여러분들 그 저기 반지의 제왕에서 그 보검이 이름이 그 안두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지의 제왕 뭐 이렇게 보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누굴 생각을 딱 떠올리냐면은 저는 피터 틸. 아 이거 피터 틸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CEO가 그 브라이언 쉼이라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아마 그 저기 팔란티어에서 근무를 하다 나온 친구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로 만드는 그 회사가 저 LA하고 저 밑에 있는 샌디에고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 보면은 그 되게 이제 피터 틸이 생각하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자산도 꽤 많고 이번에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그 예의주시해야 될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아마 카일럿 카이에서 만드는 파일럿 그 카일럿도 역시 안드릴에서 아마 그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고 특히 그 HD 현대는 아마 저기 안드릴하고 굉장한 그 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함정에서는 네. 무인 함정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이제 카일럿을 네. 하는 그런 걸 하고 바다에서는 그런 땅에서는 이제 카일럿 말고 이제 무인 함정 사람이 없는 그 아까 항해에 대해서 아까 AI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항해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저도 한 3, 4년 전에 그 에트리라는 데랑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자율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이었었어요. 근데 자율 항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그 항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도로가 없잖아요. 네. 일단. 그러나 이제 풍향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뀌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AI가 계산을 해서 방향을 조금 바꾸죠. 이거 저 에너지가 더 들겠다 아니면 풍랑이 너무 세서 다른 데로 조금 우회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unmanned control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이 항해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잠수함이나 아니면은 그 함정이나 또 군대에서 많이 군인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해군에서 많이 개발하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자율운항 그 안드릴에서 하는 것들이고 거의 프로핏이 꽤 됩니다. 피터 틸의 원래 기업 정신이 뭐냐면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술들이 독점을 한 거고 미국 회사들의 부러운 점이 뭐냐면 필요하면 그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합병을 합니다. 그 기업을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빨리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거고 또 정부가 해야 될 거고 또 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일 텐데 그 미국의 그 시스템이 부러운 것들은 자유롭게 합병을 하고 작은 회사들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참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기계적인 거 이제 탈 것들 배, 선박 이런 건 잘 만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운영체계 AI 시스템 딱 결합만 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지는데 대한항공은 안드릴하고 무인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방금 말씀하신 안드릴하고 같이 무인 함정을 개발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자율운항 솔루션 구현 계획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AI 도입을 해서 거의 기존에 갖고 있는 제조업을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하고 있다. 이런 체계들의 글로벌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좀 뒤처졌죠. 그런가요? 네, 1등으로 가기에는 좀 뒤처졌는데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좋은 기회라는 게 그 많은 분야들이 이제 군사 그 무기 체계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이미 항해 기술이라든지 오토파일러팅이라든지 이미 대한항공에서 일단
디파팅하고 랜딩만 사람 파일럿가 하는 거고 나머지 공중에 딱 올라가면은 자동 항법을 걸어놓고 쉬든지 뭐 그거는 원래 하고 있었죠. 원래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마 랜딩과 디파팅에 대한 것들을 아마 자동으로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봐가면서 하겠죠. 왜냐하면 그 위험도라는 게 항법에서는 한 번 사고 나면 거의 다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지금 보고는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자동차 같이 복잡한 것도 하는데 뭐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그 배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센서를 얼마나 보고 하느냐 아니면 카메라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AI 그 데이터 수집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항법을 조정할 수 있느냐의 차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미국보다는 조금 뒤처지고 아마 독일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 유럽은 주로 자율항법을 에어버스나 영국의 BAE라고 있습니다. British Aerospace Engineering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굉장히 그 개발을 잘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코옥,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안드릴 같은 그런 회사와 코옥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코옥을 한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그들이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우리의 경쟁력은 굉장히 빨리 쫓아간다는 거. 어떤 타겟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쫓아가서 한국 제품화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있지만 새로운 항법 기술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랜딩 기술이나 디파팅 기술을 만든다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스스로는. 그래서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항법의 일부분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 빼놓고는 아마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쫓아가는 거는 훨씬 다 잘 쫓아가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을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그 포텐셜, 그 자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전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차세대 원전 기술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AI가 원전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거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혁신형 소형 모듈 ISMR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 접목을 시키는 것 같은데 한국형 기술이다. 이게 원자력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AI. SMR하고 지금 원자력 그거하고는 조금 따로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요. 그 원자력을 활용한 이제 그 발전소를 짓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AI나 로보틱스를 어디다 쓰느냐면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해체 기술에 씁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는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아직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원자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체하는데 좀 힘든 게 있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방사선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해체하는 기술을 AI를 활용한다는 게 맞는 거고요. SMR, ISMR이라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되는데 해체 기술이 아니라 그 미국이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 돼요. 미국이 아주 원하는 거 과연 무엇이 있을까? 중국한테 지면 안 된다는 게 AI 쪽이 있습니다. 그 AI 쪽에 가장 핵심적으로 놓고 본다면 쿨링 시스템인데 쿨링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는데 그 전력을 원자력으로 짓게 되면은 그게 거의 뭐 한 10년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년 걸립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위해서 이 고성능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SMR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SMR의 그 원자력 기술만 놓고 보면은 제일 앞서가는 데가 러시아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미국이 앞서갔었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위험하다고.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농구공도 미국에서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바람 넣다가 터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많은 기술을 놓쳤죠. 미국이. 지금 다시 모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러시아가 가장 원자력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는 데가 아마 중국일 텐데 중국하고 러시아를 미국에서 받아들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데는 그 다음에 잘하는 데가 아마 프랑스나 아마 한국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워낙 공기를 길게 잡아요. 우리가 한 10년 걸리면 걔네들은 한 1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15년 걸린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논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MR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원자력을 한국과 같이 건설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할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우리 스스로 혼자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과 코업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코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우리한테는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거를 빨리 깨우쳐서 미국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단점이 뭐냐면요. AI를 하는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을 그러니까 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전 대학에서 가르쳐 보면요. 쓸데없는 거 가르칩니다. 사실. 예?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좋으니까 좋은 대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회가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하고 나중에 취직을 못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사실 대학은 거기에 맞춰서 많은 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SMR 아까 얘기하셨는데 SMR이 가장 앞서가는 데가 한국인 줄 알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새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전력 지장이 굉장히 우리 쪽으로 많이 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자력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 가스로 돌리는 터빈 전기를 공급하는 네. 그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핫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력 짓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자는 게 옛날 지금 화력발전소처럼. 그렇죠. 예. 화력발전소하고 좀 틀려요. 화력발전소는 이제 석탄을 떼는 거라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LNG를 가스를 떼는 떼서, 겁니다. 가스를 LNG를 떼는 떼서. 겁니다. 네. 화석연료는 똑같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 이거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네. 이제 방향을 잡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오늘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봤을 때 네. 어떤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어떤 취약점이 있고 우위가 있는지 좀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거는 똑똑하다는 거는 있습니다. 빨리 쫓아간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유출돼 있다.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나갔죠. 가장 먼저 인력 문제가 있고. 네, 인력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나가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많이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커넥션이 없겠어요.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주이시들이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안 되겠어요? 되겠죠. 대표적인 게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젠슨 황, 리사 수 다 대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AMD 회장이나 엔비디아 회장이 다 대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TSMC랑 하는 이유도 그런 거에 많이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는 것을 너무 그렇게 옥죄일 필요 없이 나가려면 나가라. 그 대신 많이 여기서 생산을 하고 AI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산을 하고 그 연구에 대한 국가의 뒷받침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단점이자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인력입니다. 장점이 인력이고 단점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정보적인 또 전 국민적인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과 조선 방산 원전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현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